많이 피곤한가 보네. 수빈이랑 조한이 그냥. 수빈은 코 골면서 자던데. 응? 그래도 그렇게 조금 쉬는 시간에 자고 나면 좀 낫지. 그냥 어디 갔냐 갑자기. 광축에 나란한 직선은 반사하면 어떻게 간다고요?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반사되거나 아니면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알겠죠? 오목거울에서는 초점을 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로 뭘 사용할 거냐 하면 이런 걸 사용할 거예요. 얘가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거울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거울은 경자를 쓰죠. 그래서 경심 이렇게도 쓰는데 거울의 중심부를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 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튕겨나간다? 여기가 입사각이면 반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알겠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경로를 다르게 해서 입사시켰을 때 거울면 입사시켰을 때 반사광선이 두 개가 생기죠. 그죠? 이걸 1번 광선, 이걸 2번 광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번과 2번이 실제로 만나면 그거는 실상을 만들 거고, 알겠죠? 근데 이 두 개는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장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연장선.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연장선이 만난 지점이 생겼죠. 그죠? 그럼 어디에서? 여기에서 상이 생겼는데, 이 상은 실상이다, 허상이다? 허상이 되는 거야. 연장선이 만났기 때문에. 실제선이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허상은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똑바로 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립허상이 되는 거예요. 정립허상.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게 네 가지를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네 가지인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는 평행한 거, 하나는 거울 중심, 또 하나는 초점을 지나는 초점을 지나는 거, 또 하나는 구심을 지나는 빛. 이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볼록에서는 요 두 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볼록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자 얘가 여기 있던 이 안쪽으로 들어오던 더 안쪽으로 들어오던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걸 이제 A, 요걸 B, 요걸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누굽니까? A 때문에 생긴 거죠. 자, A-의 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럼 B 같은 경우에 B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보내볼게요. 보내면 자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자 요게 될 겁니다. 자 1번 반사 광선은 여기 A나 B나 C나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요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요게 달라져. 그럼 요것도 두 개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려야 되는데 연장선이 이제 좀 더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B'. B에 의한 상이라고 생각을 한 B'. C면
C면 여기서부터 여기 경심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얘를 연장선을 그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C의 의한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C' 이런 식으로 보니까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주 멀리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상은 기본적으로 커져요. 거울에 가까워질수록 상이 커집니다. 근데 상이 아무리 커져 봐야 실물하고 크기가 같으냐?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실물과. 그래서 실물보다 항상 작게 됩니다. 그리고 상이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초점과 거울 사이에 여기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면 이렇게 초점 쪽으로 가고 가까이 오면 거울면 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상이 커지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완전 여기에 붙을 수는 없습니다, 상이. 그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 딱 붙는다고 하더라도, 요거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볼록 거울은 광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그 다음에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이 두 개 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요게 되면은 뭐가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시야 넓히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요즘은 뭐 편의점 같은데 볼록 거울을 아직 붙여놓는 편의점도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다 CCTV 달아놓죠. 그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뭡니까? 코너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감시용 거울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거 어디에 주로 썼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세워놓는 코너경. 그것도 오는 이쪽으로 가던 차가 이 90도 꺾인 지점에서 오는 차가 건물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야를 더 넓게 해가지고 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에다가 편의점에다가 붙여놓은 거니까. 그죠? 같은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오목거울 한번 봅시다. 오목거울은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반대로. 그럼 얘도, 자, 부니까, 원래 부여야 하니까, 대충, 이렇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광축을 하나 설정해 봅시다. 광축이 삐딱하구나.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심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쯤 있겠죠. 여기가 구심이다. 그럼 구심은 대략 어느 위치라고 했습니까? 초점은. 구심거리에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했죠. 자, 절반 정도 되니까 여기쯤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점하고 이 초점은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요거는 허초점이면 얘는 실초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빛이 이렇게 만약에 온다라고 치면 빛이 이렇게 왔다. 삐딱하네. 자, 이렇게 왔다고 치면
광축에 지금 나란하게 들어왔죠? 그럼 어디를 지나간다? 어디를 지나간다? 초점을 지나가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니네가 외울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시키면 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강축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반드시 초점을 지나가요. 또는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반사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면은 입사각 반사각으로 그대로 튕겨 나간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구심을 통과하는 빛을 생각해 봅시다. 구심을. 만약에 빛이 이렇게 통과한다.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에서 이 접선을 그리면은 이 반지름이니까 반드시 90도가 되겠죠. 이 입사면에 뭐 90도로 들어온 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 할 때 봐봐. 이게 법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 각도랑 같은 각으로 이렇게 튕겨 나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 이게 반사각인데, 이렇게 빛이 법선을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법선을 따라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법선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됩니다. 자,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입사강선이 반사강선 일부 나가고 굴절되는 빛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물이고 이게 공기라고 치면 통과해서 그대로 가는 빛이 일부가 있고 반사돼서 일부가 이렇게 튕겨나가는 빛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거울면이기 때문에 노란색 선을 이 구심을 딱 지나서 들어오면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럼 하나는 여기 있죠. 자, 빛이 만약에 초점을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빛도 있을 수 있겠죠? 초점을 이렇게 지나간 빛은 어떻게 된다? 광축에 나란한 빛이 된다. 광축이 나란한 빛으로. 그래서 아까 그 헤드라이트 있지요? 전조등 그 전구가 안에 있고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오목거울이 뒤에 쫙 있어가지고 빛을 전체적으로 다 앞쪽으로 보내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때 전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초점에다 딱 두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지나는 빛들은 즉 초점에서 나온 빛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거울면에 반사가 되면 무조건 광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조등은 굉장히 앞쪽 전방으로 강한 빛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에다가 광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가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광축에 나란한 빛이 거울면에 반사가 되면 초점을 지나거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를 한다. 자, 두 번째, 거울의 중심부, 여기를 경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반사되는 거는 입사각, 반사각으로 그대로 같은 각으로 강축에 대해서, 강축이 그때는, 법선이 되는 거니까. 그죠? 같은 각으로 해서 튕겨나간다. 그 다음, 세 번째, 초점을
지나간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초점을 지나간 건 광축에 나란하게. 자, 네 번째, 구심을 지난 것은 그대로 구심을 또 지나서 반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작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릴 때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편한 걸로. 그래서 편한 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 두 개가 제일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개 가지고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4개 가지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이제 요걸 조금 지우고 다시 할게요.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자, 다시 그려봅시다. 광축이고, 여기쯤 초점을, 구심을 여기다 그릴게. 구심 맞나? 그 다음에 초점. 이거를 잘못 그려놓으면 나중에 그리면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좀 정확한 비율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도. 알겠죠? 자, 그래서 맞나 모르겠다. 자, 물체는 아주 멀리 있을 때, 무한대 지점에 있을 때냐, 아니면 무한대는 아니지만 구심 바깥쪽에 물체가 있을 때냐, 아니면 구심에 딱 서 있을 때냐, 그 다음에 구심과 초점 사이에 있을 때냐, 그 다음 초점에 있을 때냐, 초점보다 안쪽에 있을 때냐, 이렇게 경우를 나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누구? 요거. 얘는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렇게 생긴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쟤는 방금 몇 가지였습니까? 무한대에 있을 때, 구심 밖에 있을 때, 구심에 있을 때, 여기까지 3개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을 때 4개, 초점에 있을 때 5개, 초점 안쪽에 있을 때 6개. 그래가지고 다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겠다. 먼저 우리가 구심 바로 밖에 있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가 여기 좀 있다. 좀 크게 그릴까? 여기 좀 그리자. 자, 여기 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에서 빛이 나란한 것을 일단 그리시면 제일 편해요. 나란한 거. 자, 이게 어디를 지나야 되죠?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초점을 지나야 되죠? 왜? 강축에 나란한 빛은 초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에 상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어디에 상이 생길까? 자, 요번에는 여기에서 초점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초점을 지나게 되면 나란하게 나가겠죠. 또는 구심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나가겠죠. 그죠? 그럼 대략 어디쯤에 상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상이 생길 것 같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초점을 지나가 볼까? 초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란하게 가야 되니까 뭐 요렇게 가겠죠. 그죠? 자, 1번 반사, 2번 반사 이렇게 갔죠? 반사선이 조금 끝에 삐뚤하지만, 자, 그러면 만난 지점이 여기네. 여기가
뭐가 생긴다? 상이 생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니?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실상이죠? 그죠? 거꾸로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도립실상. 알겠죠? 요즘 이제 책에서는 거꾸로 선, 상.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옛날 그 한자어들 많이 씁니다. 근데 한자어에, 한자로 표현된 것의 좀 장점은 뭐냐면, 뜻글자라서 딱 정확하게 그것만 되면, 뜻만 파악되면은 바로바로 인식돼서 그거는 공부하기는 또 편해요. 알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근데 이제 우리, 요즘은 이제 한글화 작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예전 표현을 쓰는 것들도 있지만, 좀 한글화 작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표현들이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은 일단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써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도립실상이고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실물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좀 더 가까이 들어오면, 물체가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 작아질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게 요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쳐봅시다. 90은 아니지만 요 가까이 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요 지점에서 초점으로 출발하면 얘보다 더 이쪽에 맺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나란하게 출발한다라고 하면 교차 지점이 여기쯤 되겠죠? 그죠? 교차 지점이 여기쯤 되니까 1번 선은 그대로 놔두고 2번 선만 조금 더 앞에서 초점을 지나가서 여기 부딪히면 나란하게 그어주면 여기쯤 되니까 상의 크기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거울에 가까이 들어올수록 어떻다? 상은 기본적으로 커지는데, 실물보다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게 이제, 문제고, 바로 서느냐, 거꾸로 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얘는 지금 실물보다 작잖아. 그럼 가까이 들어올수록 커진다며. 그럼 어느 지점에서 실물하고 크기가 동일해질까? 여기에서는 실물하고 동일해지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물보다 더 큰 상도 생기기 때문에 실물하고 동일한 지점이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딜까? 그게 구심이에요. 알겠어요? 구심에서 출발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구심에 물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지? 그러면 초점을 지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초점을.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날 때, 얘 이제 나란하게 가겠죠? 그죠? 나란하게 가는데, 결국은, 요 삼각형이나, 그죠? 요 삼각형이나, 어느 삼각형입니까?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만나는 지점. 지금 요게 이제 조금 삐딱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초점을 잘못 그렸어, 그래요. 얘가 실제로는 이제 여기쯤,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조금만 잘못 그리면은, 나중에 그리고 나면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왜냐하면 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라도
많이 그리고 나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얘가 이렇게 와서 이 직선이 여기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면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닮은 꼴이 아니라 동일한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심일 때가 뭐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크기가 같아진다. 크기가 같아진다. 그럼 구심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구심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구심 안쪽으로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럼 초점을 지난다고 쳐봅시다. 초점을 지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크기가 더 커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더 커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초점 잘못 그려놔가지고 크기가 더 커지면서 상은 이제 어느 쪽으로 생기는 겁니까? 이쪽 바깥쪽으로 생기는 거죠. 그죠? 바깥쪽이 돼야지만 이 직선과 교차 지점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그죠? 자, 그러면 이 거울에서는 무조건 도립상만 나오느냐? 도립실상만 나오느냐? 그게 이제 문제겠죠? 도립실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립허상도 나와요. 정립허상일 때 되게 크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거꾸로 서 있던 게 언제 바로 설까?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외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크기는 가까워질수록 커진다가 실물하고 언제 크기가 동일해진다? 구심일 때라고 했죠. 그럼 구심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데 아직 뭐가 안 됐습니까?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지 바로 서진 않았죠. 그럼 바로 서는 상태가 어느 지점이냐? 어디다? 초점이 되는 거예요. 초점에다가 일단 세워볼게요. 자, 초점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세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자, 광축에 나란한 직선은 이렇게 자기 초점을 이쪽을 지나가겠죠? 그죠? 자, 여기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여기가 입삭 반삭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선하고 이 선이 어떻느냐? 나란해져요. 알겠어요? 나란한 선으로 갑니다. 나란한 선으로 가니까 두 개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연장선에서도 안 만나요. 안 만나. 그 얘기는 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상이 안 생겨요. 왜냐면 생각해봐. 거꾸로 서 있던 게, 이렇게 거꾸로 서 있던 게 이렇게 바로 띵 생길 때 차츰차츰 도는 모습이 보이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초점에서 갑자기 딱 사라져요. 딱 사라졌다 초점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된 게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에서 상이 사라졌다가 실제로 생깁니다. 여러분들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갖고 많이 놀아봤죠? 그죠? 돋보기는 어릴 때 이제 많이 놀아봤지만 이런 이론을 모르고 놀아봤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집에 돋보기가 있는 사람은 뭘 해보냐면 돋보기하고 얘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 글씨가 보이죠? 바로 선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죠? 글씨가 커 보이겠죠? 근데 쭉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글씨가 사라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다? 이 글씨가 렌즈 면에서 어떻게 됐다? 초점 거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목거울이 당장 없잖아요. 주변에. 그죠? 숟가락밖에 없는데 숟가락은 너무 이게 또 곡률이 안 맞고 얼굴을 숟가락 면 안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못 봅니다. 정상인이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약 10cm 정도예요. 알겠어요? 그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흐릿하고 불편하고 눈이 피로해져요. 그것도 뒤에서 다 얘기해 줄게요. 수정체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내버려 두고 뭐만 생각할까? 자, 새로운 선 요것만 생각해 봅시다. 요것만. 그러면 아까 요 선이 얘랑 나란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각이 더 벌어지겠죠? 그럼 이 선은 결국 얘랑 얘가 나란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쪽에서 반사광선 쪽에서 만날 수가 없겠죠.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이쪽에서 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초점 안쪽으로 들어오면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정리를 어디다 해놨느냐면 69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울 공식 유도하는 거 한번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693페이지 보시면 오목거울의 의한상과 볼록거울의 의한상 대략적인 그림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 A라는 것은 물체, 거울에서 물체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무한대일 때, 상이 어디에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무한대일 때. B가 이제 상의 거리입니다.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 F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F가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점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점 거리. 그래서 초점 거리에 물체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점으로 생겨버립니다. 알겠죠? 점으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는 아닌데, 구심 바깥에 있는 경우, 즉, R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면 어디 생긴다고? 구심과 초점 사이에 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꾸로선, 작은 실상이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돌입, 축소, 작은 실상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라고?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암기를 할 때, 이 표를 암기를 할 때 구심과 초점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기억해 놓으면 외우기가 쉬워요. 왜? 멀리 있으면 상이 작게 보입니다. 가까이 오면 커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실물하고 똑같아지느냐? 구심.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상이 뒤집어지느냐? 바뀌느냐? 초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서서 작다가 계속 거꾸로입니다. 여기에서 같아졌네. 근데 거꾸로인데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커졌네. 확대됐네.
근데 아직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딱 걸리니까 상이 사라졌어요. 뭐 하려고? 바로 쓰려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오면 상 크기는 당연히 더 커졌겠죠? 더 커지고 바로선 상이 보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표가 이해되고 그냥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암기가 될 겁니다. 가까이 들어올수록 무조건 커진다. 여기에서 크기가 실물이랑 같아진다. 멀리 있었으니까 작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점에서 상이 거꾸로 해서 바로 쓴다.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이라도 그려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가 되면 볼록 렌즈하고 이게 성향이 같거든요. 얘가 누구랑 같다고?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거울은 렌즈로 바꾸고 오목은 볼록으로 바꾸면 얘 빛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모으는 거죠. 한 점에, 초점에다가. 볼록 렌즈도 뭡니까? 돋보기. 빛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종이 같은 거 태우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알겠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록 거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렌즈로 바꾸고 볼록을 오목으로 바꾸면 오목 렌즈하고 같네요. 얘 빛을 퍼지게 하는데 오목 렌즈도 빛을 퍼지게 하고 있죠. 그래서 쟤는 항상 어떻게 된다? 작고 바로 선 허상이 보인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오목 렌즈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제보다 다 작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눈을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러면 눈의 크기는 선생님이 안경을 벗을 때 눈의 크기보다 클까 작을까? 작다는 거예요. 선생님 안경 벗으면 눈이 엄청 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우리가 돋보기를 쓰는 학생들이 있으면 딱 보면 구별이 되죠. 왜? 눈 크기가 커 보이거든요. 알겠어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두꺼워질수록 렌즈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눈 크기 변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작게 보인다든지 굉장히 크게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안경 안 벗는 거야. 안경 벗으면 얘 놀래. 왕눈이. 알겠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거기 691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구명거울의 공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작도를 자기가 해볼 거면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릴 때 무엇에 신경을 써라? 구심거리하고 초점거리를 대략적이라도 제대로 좀 맞춰가지고, 알겠죠? 자기가 곡면을 심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원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원에 맞춰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춰서 그리면 작도가 생각보다 잘 될 거예요. 알겠죠? 작도 연습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여러분들은 692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위에 있는 그림. 자,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크게 그렸구나. 그러면 조금 여기 좀 그리자. 자,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구심입니다. 구심. 오목거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울 중심까지, 여기를 구심이니까 거리를 뭘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반지름 R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반지름 R,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자.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 물체가 있다라고 치고, 빛이 이렇게 쭉 이 지점을 망했네. 나도 수학 선생님들처럼 큰 자를 가지고 싶다. 자, 대략적으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입사각, 반사각으로 생겨 나온다라고 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빛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여기가 구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점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점선의 이름 뭐가 될까요? 여기서 빛이 쫙 가서 튕겨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거는 일단 이게 구면이니까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은 얘네랑 같은 평면에 있다라고 치면은 법선이 되겠죠. 그죠? 법선이 될 겁니다. 법선. 그래서 각이 요 각이랑 요 각이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물체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이제 스몰 a라고 잡고요. 반사돼서 오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이 생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스몰 b라고 이렇게 기호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거울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호를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은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이렇게 잡고요. 요 지점을 이제 P점, 여기를 그냥 M점 이렇게 잡아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도 뭘 쓸 거냐 하면,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아주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아주 작다.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특히 이런 어떤 값이 각도가 매우 작으면 뭘 쓸 수 있죠? 근사를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사인,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 요 값들이 있죠? 그죠? 사인 세타가 뭐랑 근사해지는 거죠? 탄젠트 세타랑 근사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요게 알파면 요거 알파, 베타면 베타, 감마면 감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뭐가 같다? 여기 뭐가 같다? 그냥 세타 각이랑 같아진다는 얘기. 이건 삼각함수표 값을 쭉 찾아보시면 점점점 작아지면 실제로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거의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쓸 수가 있느냐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A분의 뭐? 이 PM은 작으면은 PM이라고 하는 호가 뭐가 같아지는 겁니까? 직선이 돼버린 거죠. 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PM. 그러면 다른 것도 하면 탄젠트 베타는 요건 R분의 P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탄젠트 감마는 B분의 PM.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과 같으냐면 알파 값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베타 값과 같은 거고, 이거는 감마 값과 같은 거고. 맞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가 아까 세타였고 여기도 세타였잖아. 그러면 얘네들 간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 베타는 어떤 각이냐 하면, 베타, 나머지 여기가 이제 180도에서 베타를 뺀 값이잖아. 그러면 알파하고 세타를 더하게 되면 이 삼각형에서 무엇과 같으냐? 베타 각과 같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온 거죠. 베타는 알파 플러스 세타 각이네? 요 얘가요? 요 삼각형에서.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80도인데, 요 각은 180 마이너스 베타인데, 자, 알파, 베타가 요 각이니까, 요 각은 180에서 알파, 베타를 합한 걸 뺀 것과 같으니까, 알파, 베타 합한 건 베타, 알파, 세타 합한 것은 베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감마 각은 어떻게 될까요? 감마는 그러면 똑같이 이 두 개 합한 거네. 이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세타.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를 보려고 하느냐면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를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를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세타를 제거해 줍시다. 자, 감마는 베타 플러스 세타. 여기서, 자, 얘를 바꿔볼게요.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베타고 이쪽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요 두 개 날아가니까 여기가 2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요 알파 자리에 탄젠트 알파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베타 자리에 탄젠트 베타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감마 자리에 탄젠트 감마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 값들을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이 값들을. 자, 그러면은 자, 베타가 요거죠. 그러면 R분의 PM 요거의 2배. 요거가 무엇이 같으냐? 알파를 넣으면 A분의 PM 그 다음 감마를 넣으면 감마가 얘죠. B분의 PM 이렇게 되는 거죠. PM이 날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R분의 2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2분의 R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했죠? 초점 거리랑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F분의 1.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걸 꼭 외우세요. 요거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자, A가 뭐라고 했죠? A가 여기에서 이제 A는 물체까지의 거리 이렇게 보시고 B는 상까지 거리 그 다음 F는 초점 거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얼한 것과 버추얼한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실자가 붙으면 뭐 실상, 실초점 이렇게 되면 플러스 값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알겠죠? 허초점이나 허상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구명거울에서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이 있다. 거울입니다. 거울.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는 초점이 어떻게 되지? 초점? 무슨 초점이 생기죠? 얘는 초점. 자, 요거 이렇게 지우고 초점 물체 그 다음에 물체 내버려두고 상 이렇게 초점과 상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오목 거울은 무슨 초점이 생겨요? 응? 오목 거울. 그래요. 여기 부심이니까 여기가 초점이죠. 그죠? 이 초점은 뭡니까? 실제 빛들이 모이죠. 그죠? 실초점이 되는 거예요. 실초점이 되는 거예요. 실초점. 상은 어떻게 생겨요? 둘 다 생기죠.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볼록은
볼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볼록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가 구심, 여기가 초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초점이 허초점이죠? 그죠? 상은 얘는 여기에서만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전부 다 허상이죠. 그죠? 그런 것들의 부를 이제 잘 생각하면서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뭘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표면 암기해갖고는 안 되고 뭐 상의 위치까지 찾아볼 수 있으려면 경우에 따라서 작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도 연습도 좀 해 두시는 게 난이도 높은 것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배율이 있습니다. 배율은 기호를 M이라고 하는데 A분의 B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렌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배율은 당연히 여기 거리 요거 잡아갖고 하는데 나중에는 크기도 실물의 크기와 상의 크기로 잡는 렌즈의 배율도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으니까 요거 해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692페이지 ABF의 부호 약속 그거 꼭 체크를 해 놓고 알겠죠? 약속대로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693페이지에 보시면 표 아래쪽에 참고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 이건 이제 광학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자가 붙느냐 허자가 붙느냐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별거는 아닌데 들어오는 빛이 발산광일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뭐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봐봐 이런 거예요. 볼록 렌즈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초점에서 나간 거는 평행하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거울에서는 볼록 거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튕겨 나가죠.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발산되는 거면 이렇게 발산인가 퍼지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수렴점이 있다는 얘기죠. 출발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허초점이 되는 거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들어오는 빛, 나가는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그거 그림 참조 한번 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을 조금 해놔야 금요일날 이 굴절을 이제 마무리할 때 굴절이 양이 많아요. 전반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굴절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695페이지. 자, 이제
거기 보시면 파동의 굴절해서 수면파의 굴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 회절, 관섭 이쪽에서도 쓰이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장치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다음 파동이 굴절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면파 해가지고 물결통의 한쪽에서 유리판을 넣고 수심을 약게 한 다음에 깊은 곳에서 수면파를 딱 발생시키면은 얕은 곳으로 오면서 수면파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그런 건데 장치 소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물통입니다. 물통. 다리가 이렇게 딱 있고 여기도 있겠죠.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겁니다. 담겨져 있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흰색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파동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막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막대가. 그래서 이 막대가 퉁퉁퉁퉁퉁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생기느냐? 파도가 생겨요. 파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옆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팍 해서 물결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쪽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파면을 그려보면 이 실선은 뭐가 되는 거죠? 마루. 그죠? 그 사이는 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요 위에서 이제 빛을 비추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늬가 나타나요. 알겠어요? 바닥에 무늬가 나타나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것들이 쫙 나타나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볼록렌즈처럼 되어갖고 빛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럼 밝아지겠죠.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목 렌즈가 되는 거죠. 그죠? 빛이 들어가면 빛이 퍼지니까 약해지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쫙 나타나는 거야. 그럼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 그게 뭡니까? 파장. 그럼 관측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파의 어떤 형태,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예요. 봐봐. 이게 파면이라고 하면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죠? 이게 파의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유리판을 갖다가 이렇게 수면 중간쯤에다 딱 고정시켜 놔요. 그러면 수심이 얕아지는 겁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파의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얘 진행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진행 방향이 달라졌을 때, 진행 방향이 달라지면 이 유리판 위쪽에서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이 달라져요. 그것을 불빛으로 딱 비춰보면은 다 보인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장치는 파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알겠어요? 뒤쪽에 회절, 간섭에서도 이 장치에 대한 거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장치를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 기억납니까?
자, 이 식 기억나요? 이게 뭐죠? 전파 속력이죠. 파동의 전파 속력이고, 얘는 진동 수고, 얘는 뭐죠? 파장입니다. 이 파장.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식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거는 당연히 이거잖아. 주기분의, 시간분의 거리. 시간이 진동수의 역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요건데, 여기에서, 파장이 달라지는 걸 관측하죠. 그죠? 이게 변한대요. 이게 변하면 얘가 변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진동수는 이런 경우에, 즉 유리판을 깔아서 수심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굴절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위에서 딱 봤을 때 줄이 있다. 줄이 있다. 여기에서 진동을 딱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촘촘하게 갔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막 커지기도 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텐데,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매질이 달라졌을 때, 진동수가 달라지면, 봐봐. 얘가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가야지 줄이 안 끊어지죠. 그죠?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게 따로 놀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이 일어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면 줄 자체가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안 변합니다. 얘는 어떨 때 그럼 변하느냐? 이것과 관계 있어요. 여기에서 파동 발생 장치가 쳐주는 빠르게 있죠. 통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동수랑 관계 있는 거야. 진동수를 바꾸고 싶으면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통 이렇게 치든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조작을 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니. 그래서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랑 얘가 비례적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도 굴절하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자, 굴절의 법칙 한번 봅시다. 굴절의 법칙. 이제 뒤로 넘어가서. 굴절의 법칙. 굴절의 법칙 하면은 이거 뭐 얘기하느냐면 스넬의 법칙이에요. 스넬의 법칙. 자, 요거 이제 좀 배울 겁니다. 스넬. 일단 법선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일부는 반사를 이렇게 합니다. 반사.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꺾이는데, 꺾이는 것이 봐봐. 원래 안 꺾이려면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죠?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꺾이는 게 이 방향으로 꺾일 수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꺾일 수도 있잖아. 그죠? 일단 이거 먼저 잡고 갑시다. 이거 먼저 잡고 갑시다. 어느 쪽으로 도대체 꺾일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지? 자, 여기가 이제 매질에
1이고 여기가 매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매질과 여기 매질의 속도랑 관계 있습니다. 속도. 그게 나중에 굴절률하고 관계 있는데 우리는 이거 먼저 기억하고 보면 이게 좀 편해져요. 뭐냐면 속도가 다른데 아까 속도가 속력이 빠른 매질이 있고 느린 매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떤 매질이라고 했죠? 뭐한 매질? 이건 뭐한 매질? 아까 제일 처음에 고정단, 자유단 얘기할 때 했었죠. 그죠? 속력이 빠른 매질은 소한 매질. 그죠? 소한 매질. 그 다음 느린 매질은 미란 매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들어갈 때 어떻게 꺾이느냐 하면 항상 느린 쪽으로 굴절합니다. 느린 쪽으로 굴절합니다. 뭐가 느린 쪽? 속력이 느린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그러면 자, 여기 요 점선이 있잖아. 이 점선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경계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경계로. 이 경계로 해서 위쪽에는 매질 1이 있는 거고 아래쪽은 매질 2가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면 여기가 소한 매질이고 여기가 미란 매질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꺾이느냐? 어떻게 꺾이느냐? 여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느린 쪽 매질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아래쪽.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다시. 실제 우리가 굴절률부터 해가지고 스넬 법칙 이런 거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여기가 유리고 여기는 공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자, 입사광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사광선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매질이 다르다는 것은 일단 빛의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으면 느려지는 게 빛의 속력인데 자, 유리하고 공기다 그러면 꺾이지 않으려면 이 점선 따라 가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꺾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 1번 구역과 2번 구역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꺾일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꺾일 것 같아요? 자,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속력을 모르잖아, 우리가. 그죠? 빛의 속력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의 속력은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빠르죠. 그죠? 제일 빠르잖아. 그 다음에 뭔가가 있으면 조금 느려집니다. 뭔가가 더 들어차 있으면 더 느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딱 바로 나오죠. 둘 중에 느린 쪽이 유리니까 이 경계를 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꺾이니까 이 방향으로 꺾이겠죠. 그죠? 이게 잡히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요거 좀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뭐가 밀도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뭔가 많이 들어찰수록 빛의 속력이 확확 줄어듭니다. 확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 매질 1과 2에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 경계, 꺾이지 않았을 때 경계면에 대해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기 때문에 스넬 법칙 유도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하겠고요. 요거 꼭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이쪽으로 탁 꺾인다는 것을 매질이 정해지면 그리고 저 속력식 알아두시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스넬 법칙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될 수 있으면 해절 앞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